있는 서예를 배웠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비롯했지만 한국 고유의 서예를 만들었습니다. 서예는 미술인가? 우리는 미술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일제강점기까지는 서화라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서양 말들을 직역을 해가지고 미술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미전이 생기고 해방이 되면서 국전이 생겼는데 서양화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끊임없이 서예는 미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다 아니다로 퇴각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미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동이족이 최초로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의 진태하 교수가 동이족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한자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중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주위의 족속들을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북쪽에 사는 족속들은 이리와 늑대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북적, 남쪽은 벌레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남만, 서쪽은 장창을 잘 쓴다고 해서 서융, 동쪽은 활 잘 쏜다고 동리라고 했습니다. 동리의 이는 활과 화살이 합쳐진 것입니다. 동쪽에 활 잘 만들고 활 잘 쏘는 민족이라면 우리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우리 단어 한글의 한과 글의 기원을 찾아봅시다. 중국 최초의 나라 한은 원래 크다는 뜻이었는데 여름에는 모두 커지니까 여름으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크다는 뜻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놀랐다, 한아름, 한글 이런 거죠. 글은 칼로 나무에 새긴다, 즉 계약한다는 뜻이 변한 글자인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 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태하 교수의 이론입니다. 집가는 지붕 밑에, 즉 집안에 돼지가 있는 모양인데 왜 사람 대신에 돼지가 들어가 있는가? 옛날에는 집안으로 뱀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뱀을 잘 잡아먹는 돼지를 집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아직도 집안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은나라의 아침 인사가 무사입니다. 즉 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 인사는 간밤에 뱀 안 나왔지. 그 다음에 그럴 연자를 보면 개고기를 구워 먹는 모양입니다. 그슬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삼복에 개불고기 먹으면서 그렇지 하다가 그렇다라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개 잡아먹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가을 추우는 메뚜기하고 불이 합쳐진 글입니다. 메뚜기를 구워 먹는다는 뜻이죠. 가을에 구워 먹으니까 가을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메뚜기 구워 먹는 풍속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래도 동이족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진태하 교수는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은나라 수도에서
구갑과 우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구갑이란 거북이 배의 뼈이고 우골이란 소의 어깨나 궁둥이 뼈입니다. 이 뼈에 상형 문자가 많이 새겨 있었습니다. 갑골문이라고 부르는데 한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은나라가 끝나고 주나라가 나왔는데 주나라에서는 종과 솥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글자를 많이 새겨 넣었습니다. 금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양이고 해는 농부가 추수가 끝나고 볕단을 나르는 모습입니다. 편안한 안자는 집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모양이고 좋을 호자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갑골문은 단단한 뼈에 칼로 새겼기 때문에 선이 가늘고 직선이지만 금문에서는 선이 굵어지고 곡선으로 변했습니다. 전서에서는 쓰기 편하게 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지방마다 방언으로 변하듯이 전서도 각각 다른 형태로 변했는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전서를 통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했습니다. 서의 서자를 보십시다. 오른손, 붓,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입으로 할 말을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쓴다는 뜻입니다. 해가 지나면서 붓으로 쓰기 좋은 예서, 현재 활자체인 해서, 흘림, 필기체, 행서, 그리고 서예에 자주 쓰이는 초서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서예가와 그들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즈는 동진 사람으로 서성이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대표작은 난정서입니다. 수십 명의 선비들이 아름다운 난정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은 후에 책을 만들었는데 왕이지가 서문을 쓴 것입니다. 제일 훌륭한 행서입니다. 원본을 당태종이 가지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당태종의 순장품이 되었습니다. 구양순의 구성궁 예천명입니다. 당태종이 예천에서 비서로 지낸 얘기를 쓴 것을 비석에 새긴 것입니다. 서예가들이 난정서와 같이 임서교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양수는 색정의 글을 좋아했습니다. 그 색정의 비석 앞에 주저앉아서 사흘 동안을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반 고호가 렘브란트의 이삭과 레베카를 보면서 10년을 덜 살더라도 말라빠진 빵 부스러기로 요기를 하면서라도 2주일 동안 이 그림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예와 같습니다. 안진경은 당나라 후기의 정치가였습니다. 왕이지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서체와는 달리 남성적인 기백이 넘치고 있습니다. 소동파는 북종시대의 시인, 문장가, 학자, 정치가였습니다. 적벽군은
달 밝은 밤에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씨름을 잇는다는 내용입니다. 친구와 바둑을 두다가 돼지고기를 태웠습니다. 그래도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소동파의 이름을 따서 동파육이라고 하는데 오겹살 돼지찜입니다. 거지 닭과 함께 항저우의 명물 요리가 되었습니다. 조맹부의 육체 천자문입니다. 육천자를 쓰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맹부는 기에 너무 치중을 해서 예에 결함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여인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부인 관도승이 시 한 수를 읊었더니 조맹부가 감동을 해서 뜻을 접었다고 합니다. 관도승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당신은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불이 타오르듯 합니다. 진흙 동이를 빚어 당신과 제 모양을 만들어 타오르는 그 불로 구워냅니다. 구워낸 두 인형을 다시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가루를 물로 섞어 반죽해서 다시 당신의 모양과 제 모양을 만들면 저는 당신의 흙에, 당신은 제 흙에 섞입니다. 살아서는 한 이불을 덮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 시는 결혼식장에서 자주 읽히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명나라, 청나라에도 훌륭한 서예가가 많지만 그만하고 한국 서예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서예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의 김생의 작품입니다. 40년 동안 바위굴에 살면서 바위에 나무잎에 연습을 하였습니다. 송나라에서는 김생을 해동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서화를 장려했고 5대 서가가 나왔습니다. 안평대군, 김구, 양사원, 한석봉, 김정희입니다.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거닐던 도원을 안견이 화폭에 옮긴 것입니다. 이 그림 옆에 안평대군이 서문을 썼고 성산문, 신숙주 등 20여 명의 지편전 학자들이 발문을 썼습니다. 이 비단 두루마기는 거의 20m가 됩니다. 일본 델리 대학교에 있는데 국립박물관 관장이 5번이나 찾아가서야 겨우 빌려와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구는 초서의 대가입니다. 10년 동안 귀양살이하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돌아가신 부모 산소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지내다가 27살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양사원도 초서를 잘 썼는데 오원 시는 광초로 썼습니다. 광초란 술이 취해서 초서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사원이 성공한 데는 목숨까지 버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양사원의 어머니가 13살 난 소녀였을 때 사또로 부임해 가던 양반이 배가 고파서 그 집에 들렸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님은 모를 신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차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밥상을 잘 차려냈습니다. 이 양반은 잘 먹은 후에 고마워서 청선과 홍선 부채 2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녀가 혼기가 되었는데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사또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더니 사또가 이 소녀를 후실로 들였습니다. 양사원과 그의 동생을 낳았는데 그 2 아들이 서자로 천대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자 장례날에 양사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장손인 적자에게 내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복제가 혼돈하여 2 동생이 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될 것입니다. 2 동생한테 서자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검을 꺼내서 자결을 하였습니다. 선조 대왕 명으로 천자문을 썼습니다. 왕 앞에서 도산서원 편액을 쓰게 되었습니다. 떡장사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하신 후에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석봉의 글씨는 김생과 안평대군의 장점을 집대한 것이다 라고 칭찬이 자자했지만 잘난 체하는 양반들은 가난해서 천학하고 재주보다는 적습의 공이 컸다라고 깔도 깔보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서예계를 압도한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의 글씨 모양은 감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해가 갈수록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놔두는 추사 작품 구할이 가짜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글씨가 괴기하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판전, 이 판전은 추사가 죽기 사흘 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봉은사에 갔을 때 썼습니다. 순박하고 천진한 글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가 하면 추사체의 조람이 극치에 달했다 라고도 합니다. 김정희의 세한도입니다. 추사가 제주도로 귀향을 가 있을 때 제자 이상적이 북경을 드나들면서 2번이나 수백 권의 책을 구해 주었습니다. 추사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림을 그리고 옆에 글을 써서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제목을 세한도라고 했는데 겨울이 되어 추워져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변함없는 사제간의 정을 그림과 글로 나타낸 것입니다. 세한도는 추사의 작품을 수집하던 경성제대 교수 후지스카 손에 들어갔습니다. 해방되기 1년 전에 병이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알게 된 손재형 씨가 일본으로 찾아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라고 했습니다. 후지스카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나니까 3개월 동안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후지스카는 감동을 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내놓았습니다. 손재영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세한도를 저당 잡혔고 선거에 지는 바람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찾으러 갔을 때는 개성갑부
손창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창근은 10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을 했다가 금년에 기증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글씨와 헤쳐진 묘입니다. 1919년에 처음으로 서화협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글 잘 쓰는 이완용이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집이 불이 탔고 죽어서는 묘지가 자주 파괴되었습니다. 묘를 오래 둘수록 치욕만 남는다고 후손들이 파묘하고 화장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독립운동을 함께 하기로 한 비밀 결사동지들과 단지동맹을 맺었습니다. 왼손 넷째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를 자른 것입니다. 흐르는 피를 가지고 대한독립이라고 4글자를 썼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감방을 지키던 군인이 훌륭한 인격자를 중대범으로 다루는 것이 괴롭다라고 하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써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자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시모 시자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봤나? 시모 시절. 아, 시모 시절. 예. 김돈희의 글씨입니다. 동아일보 제호를 쓴 분입니다. 조선미술전람회에 10년 동안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서예가로 일본 서예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후진 양성에 힘을 써서 노수현, 손재형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너무나 충성을 해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세창 씨는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감수하고 민족 대표 33명의 한 명으로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조선일보 제호를 쓴 분입니다. 조선의 고대 서화가 일본으로 유출이 되어 남는 것이 없음을 개탄을 해서 재산을 아끼지 않고 동구섬에서 2,000점이 넘게 수집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한글 서예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한글의 공식 명칭을 국문으로 고쳤고 1910년에는 한글학자 주시경이 순수한 우리말로 한글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이 없던 우리 조상은 중국 한자의 발음을 빌려 썼는데 이를 이두라고 합니다. 경사로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사 같은 명사는 한자를 사용했고 로다 같은 조사는
이두를 사용했습니다. 노의 오른편을 택해가지고 노 또는 로라고 읽고, 다에서 이거를 택해가지고 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경사로다라고 읽었습니다. 이두는 너무나 불편하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어떻게 이두로 쓸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작년 세계문화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글자이고, 글자 없는 몇 나라에서는 국어로 채택한 글자입니다. 기하학적 도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점, 직선, 삼각형, 사각형, 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 어천가 등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현전의 노장가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늙은 개한테는 새로운 재간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먹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최만리는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가 지나면서 한글은 도형에서 한자의 해서체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상원사 중창 권선문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후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인지 전신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나왔습니다. 불력으로 병을 고치려고 상원사로 가던 중에 여차여차해서 종기가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원사를 대대로 중창을 하고 몸소 글을 쓴 것입니다. 세조는 상원사를 중창한 후에 안동에 있던 소리가 잘 나는 종을 상원사에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말 100마리가 종을 끌고 중룡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종이 꼼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나와서 백살을 못 사는 사람도 생이별을 서러워하거늘 하물며 800년 동안 숱한 애환을 지닌 종이 다시는 보지 못할 고향을 등지고 중령을 넘으려 하겠나이까. 노인의 말대로 종에 붙어있는 젖꼭지 하나를 잘라내서 종이 있었던 물루 밑에 파묻었더니 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인호 작가의 책 유림에서 퍼왔습니다. 궁녀들이 한글을 즐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궁안에서 서신 교환으로 사용하게 됐고, 대서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통일된 서체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중서체, 약해서 궁서체, 더 약해서 궁체가 나왔습니다. 향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한글의 편안함을 깨달았습니다. 여염에서는 아낙네들이, 기방에서는 기녀들이 애용을 했습니다. 대원군의 서신이 향체에 속합니다. 송강정철의 삼위인곡은 정철이 일시사직하고
고향에 머물면서 지은 것인데 선조왕에 대한 그리움을 이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정철은 한가할 때 관기로 있는 어린 소녀 진옥이에게 삼이인곡을 읽어 주었습니다. 정철은 1년 후에 도승지로 임명이 되어 진옥이한테 시집 가서 잘 살라 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철은 강계로 귀양 갔는데 진옥이 관기로 있으면서 수절하다가 삼천리를 걸어서 정철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술로 거나해진 정철이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옥이 즉시 답을 했습니다. 옥이라 하거늘 번옥으로 여겼더니 이제 보아하니 진옥이 분명하다. 내게 송곳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철이라 하거늘 잡철로만 여겼더니 이제 보아하니 정철이 분명하다. 내게 골풀무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이 시는 좀 야하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빼자고 그랬는데 그냥 넣었습니다. 이래서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1911년에 처음으로 한글 서예를 정식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윤배경이 한글 서예를 미전에 출품해서 입선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서예 고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철경과 동생이 되는 이미경의 글씨입니다. 이철경은 서울신문 제자를 썼습니다. 동생과 같이 한글 서회 단체를 창립하였고 글씨본을 냈습니다. 이철경이 쓴 이 병풍은 1965년과 201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행사에 쓰였습니다. 이미경도 한글 서예를 출간하였고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김돈희의 수제자 손재형의 글입니다. 손재형은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세한도를 일본에 가서 찾아오고 서예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바다에 맹세한 즉 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에 맹세한 즉 풀과 나무가 아는구나. 이순신 장군의 시입니다. 한산섬 시조는 궁서체로 쓰지 않고 새로운 도형으로 썼습니다. 국전에서 오랫동안 심사위원장으로 활약을 하였는데 좌지우지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예과가 생기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손재형의 제자 김기승 작품입니다. 용비어 전간에 나오는 근심 원원, 뿌리가 깊고 샘이 깊다는 뜻입니다. 김기승의 고유한 한글체입니다. 이거는 닭개자입니다.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이것은 가수 나훈아의 태수형의 유언입니다. 1975년 최초로 한국 서예사를 편찬하였습니다. 김기승의 제자 서휘연의 작품입니다. 1968년 국전에서 이은상의 조국강산을 써서
한글 서예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자같이 푸대접받던 서예계에서는 최대의 경사라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한문 서예가 아니고 한글 서예라는 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제자를 쓴 김충현입니다. 예서체의 한문 서예와 판본체의 한글 서예를 잘 썼습니다. 경복궁의 건춘문과 영추문 현판을 썼고 복구된 한강대교의 현판도 썼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삼오곡은 아버지의 사랑을 호미에, 어머니의 사랑을 낯에 비교를 하면서 낯이 호미보다 더 잘 된다고,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보다 깊다는 고려 가요입니다. 오른쪽 글은 김충현 씨가 김은한 박사님께 써주신 족자인데 노란 국화와 흰 국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색으로는 노란색이 제일 귀하고 생김으로는 흰색이 제일 기이하다고 사람마다 다르게 보지만 서리가 와도 오만하게 피어나기는 둘이 다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문 중에 박찬호 박사님은 이분한테서 서예를 배웠다고 합니다. 추사 이후에 최고 명필이라고 평을 받고 있는 유희강의 작품입니다. 57세 뇌출혈로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쇠 몽둥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인 마철저의 노력으로 왼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관서학부 3천자를 2m 높이에 30m 길이로 썼습니다. 이 필생의 대작을 완성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운명을 했습니다. 이 유희강의 제자 이 유희강의 제자 정학원의 글씨입니다. 스승 유희강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국전에서 물러나게 되자 다른 유파의 원로들이 자신의 문화로 오라고 권했지만 내가 추천 작가가 안 되면 안 됐지 스승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왕따가 됐기 때문에 추천 작가가 되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천도백령, 1000번을 도야하고 100번을 단련하였던 것입니다. 칠순에는 목민심서를 12m 길이로 썼고 8순에는 이은상의 조국 강산을 한글 2700자로 썼습니다. 김정선 회장님의 여동생 김화영 여사의 작품입니다. 한국 서예협회의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을 받으셨고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시, 서, 화, 셋을 잘하는 분을 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시, 서, 화에 각가지 넷을 모두 하신 4절입니다. 유여, 여유를 가지면 만사가 순조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풍경화는
제목이 없지만 수석, 송죽이 다 있는데 제가 달을 그려 넣어서 윤선도의 오가가 되었습니다. 현대 서예가들의 서체로 만든 컴퓨터 폰트입니다. 이철경과 이미경의 공체, 김충현과 서휘환의 판본체, 김기승의 서체, 마지막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체입니다. (21세기는) 한마디로 서단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학과 한자가 우리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뜻도 알 수 없는 한자 서예 작품에 흥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자 서예에 비해서 한글 서예가 활발해졌지만 한글 서체는 너무나 단순해서 변화의 자유가 많지 않습니다. 글과 그림이 합쳐지고 동양화에서 서양의 추상화로, 흑백에서 천연색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서예를 고수하는 일부에서는 이를 아에서 속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나무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서각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처음으로 서각 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른편의 두 작품은 현재 활약 중인 서예가들의 작품으로 이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하옹이 늘어놓는 횡설수설이라는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한 이 여러 작품들은 오히려 현대 미술에 가까워 보입니다. 글씨를 곱게 써야 하는 게 서예가 아니다. 자기가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글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시집 못 가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아버지가 너는 언제나 시집 갈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못 가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기가 막힌 아버지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이 대통령이라도 돼야 될 게 아니냐 하고 다시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라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글입니다. 막방은 했어도 과거를 여러 번 본 실력가였기 때문에 뛰어난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행서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입니다. 손재형 씨로부터 지도를 받았지만 선생의 필체를 모방하지 않고 군인의 박력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문과 한글을 섞어 쓴 것,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쓴 점이 색다릅니다. 광화문을 재건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광화문의 현판을 한글로 썼습니다. 문화재에 걸어놓을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현판식이 있던 날에 국회의원이면서 이름이 난 서예가였던 윤재술이 아니 어느 놈이 저걸 글씨라고 썼냐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충현 씨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안진경채를 제대로 쓸 줄 알았습니다. 각자장 오옥진 씨는 서예 솜씨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으뜸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솜씨는 시골 선비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나머지 대통령들의 글씨는 별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념인 대도무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에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민 위처는 백성 생각하기를 하늘과 같이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문과 거리가 멀고 서해와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붓을 잡아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같지도 않아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타계한 이건희 회장과 부친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정학원 서예가한테서 7년 동안 배웠는데 공술의 공수거를 좋아해서 여러 번 썼고 이건희 회장은 그중 한 점을 사무실에 걸어놓았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라는 경영 방침으로 삼성을 세계 제1회사로 만들었고 수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빈손으로 갔습니다. 김 회장이 저승에 가서 정주영 회장을 만났는데 정 회장이 여보게 5,000원 좀 꿔주게 하더랍니다. 한 푼도 없는데요 했더니 자네 빈손으로 왔구먼.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하면서 허탈하게 웃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출판하려고 쓴 붓의 발자취를 요약한 것입니다. 김정선 회장님께서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면서 이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분에게는 누구에게나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언뮤트 해주세요. 소리 좀 나게 시끄럽게. 잘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아주 원더풀 아이디어.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하면서 숫자를 쉬어보니까 52명, 처음으로 5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베스트 세션이 되겠는데 또 이렇게 우리 장 선생님이, 장 선배님이 사실은 서예도 하세요. 선수 서예를 하시고 공부하고 지금 그러면서 글을 쓰시는데 제가 알기에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두세 분이 서예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연일 장로님, 박찬호 이사님, 김충현 그 서예가한테 서예를 배우셨는데
그렇게 동호인이 같이 모여서 글을 좀 쓰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코비드 때문에 모여서 쓰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써가지고 같이 만나서 서로 보고 얘기하고 하면은 좀 서로 자극이 돼서 붓을 다시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동호인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되면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exhibition도 한번 하지요. 우리 좀 글을 쓰시는 분들 또 한번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신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말씀하세요. 끝났어? 아니,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질문이나 카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 카멘트 할까요? 예. 네, 저 오늘 참 좋은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시작을 하기를 서예가 과연 무엇인가? 그부터 시작했죠. 서예라는 건 예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예가 예술이라는 걸 우선 표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 여기서 어쩌면 자꾸 나는데 괜찮대네. 어떤 분 저 소리 뒷소리 나오는 거 있으면 좀 뮤트해주면 좋겠는데요. 네, anyway. 보네요. 자, 서예라고 그러면 예술이라는 게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술이 뭐냐? 그리고 명필이라고 그러면 그 명필이 그러면 정말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냐? 명필이라는 건 보면 되게 많은 경우에는 물론 와일드가 쓴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정돈된 글, 체와 맞췄습니다 글의 체라는 게 있는데 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술의 기본적인 문제 하나예요. 그러나 그건 it's not sufficient. 그 체가 나온 건 뭐냐면 가만히 교회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 좀 죽여주면 좋겠는데요. 체라는 거는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글을 쫙 썼을 적에 그 안에 internal coherence, formal point of view. 그래서 internal coherence, 정돈된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체가 이렇게 겉으로 봐서 올가나게 잘 됐다는 거, 그것이 예술의 기본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it's not sufficient. 그래서 체를 마치 쓰게 되면 글자가 깨끗하고 참 정돈돼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게 예술이냐? Not exactly. 그럼 예술이 뭐냐? 예술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 artistic sensibility가 있는 것 같다가 그걸 표현을 해서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sensibility를 가슴에 느끼도록 하는 것이 그 예술이라고요. 그래서 베토벤이 음악을 쓰면 운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그 감정을 표현해서 듣는 사람이 그걸 공감을 하도록 만드는 게 예술인데, 그러면 이제 글을 쓸 적의 목적이 예술적으로 쓴다 하면 말하자면 따뜻한 온자를 쓰게 되면 그걸 보면서 따뜻함을 느껴야 될 거고, 추울 한자를 쓰게 되면 한자는 뭐 체에 맞춰 쓸 게 아니라 체에 맞춰 쓰면 온이나 한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정말 예술성을 감정을 표현한다면 따뜻한 온자는 정말 보는 사람이 따뜻하다 느껴야 되고, 한자는 춥다 느낄 사람이 그게 예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를 갖다가 이제 쓴단 말이야. 시를 갖다가 이제 글을 쓴다고. 시를 쓰는 시인이 쓴 거는 뭐냐면 그 글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지. 내용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말의 내용으로 써서 그걸 읽는 사람이 그걸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체를 따져 쓰는 사람들은 그저 아름답게 올가지는 한 거고, 그건 예술은 가장 긴 문제의 밑바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 듣기로는 한성봉이 쓴 것들은 더 힘이 보인다. 그건 예술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힘을 보인 늘 힘차게 하면 또 안 돼요. 힘차게 어떤 거는 정말 감성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센티멘탈해지는 거 그거는 힘차게 쓰면 안 되거든. 가슴이 높게 써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예라는 것은 우선 과연 어떤 예술이냐 그 표현 미술도 아닙니다. 아름답게 그냥 올가했으면 그건 미술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서예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that's it. 네, 감사합니다. 저 박찬호입니다. 전 중고등학교 때 이 친구 따라서 강당 가듯이 그 인사동에 있던 동방연소회를 가서 붓글씨를 공부했어요. 김충현 씨가 하는. 근데 그 형제분들이 다 거기 인볼브가 돼 있어요. 경인 선생님하고 또 그 동생인 성함 지금 그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분들이 다 우리 글씨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무슨 예술을 한다고 그러기보다도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붓글씨를 쓰고 붓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가서 바둑도 두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석정이라고 초정 권창윤이라는 분이 지금 한국의 대가죠. 그러면서 다녔는데 지금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리타이어하고 다시 글씨를 쓰려고 그러니까 제가 제한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배운 게 한자인데 제가 한자를 잘 아는 게 아니고 한자를 뭘 쓴다 하면은 옛날에 배웠을 때는 저 임서를 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비석에서 새긴 그 탁본을 그거를 보고서 임서를 배웠는데 내용을 모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죠. 그대로.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애틀리스트 내가 좀 아는 한시나 이런 거를 쓰고 싶어요. 근데 아는 한시를 보고서 한자를 글을 쓰려면은 예를 들어서 늘 쓰는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 따로 하나하나 써야지 되니까 행서나 초서를 쓰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동호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은 그 글을 다 이해하고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글을 표현을 하려면은 글을 다 이해하고 또 거침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주 힘들어요. 지금 다시 하려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쓰긴 써요. 가끔가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최열일 장로님, 그 전에 서예 동호회 하던 얘기를 잠깐 해주실래요? 예, 저는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그 우리 무슨 권사님이지 지금 이름이 리더를 하셔가지고 몇 분이서 이제 한 10명 정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올해는 하지를 못하고 이제 근년에 와서는 다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정식으로 서예를 전공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하면은 그게 좀 같이 하고 배우고 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쉬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혹가다 한 번씩 쓰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하고 비슷하게
한자를 제대로 크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하니까 의미 있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에 김은환 박사님, 김충현 씨한테서 받으신 족자, 받으신 내용이니 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말 이거 통하죠. 예. 말씀드린 거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값이 좀 나가겠네요. 그렇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서예를 가르쳐 주실 분은 없나요? 장 선배님 저번에 말씀하셨죠? 선생님을 찾는다고. 제가요? 예. 저는 책에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구성궁 예천명 그거를 보면서 열심히 베껴 쓰고요. 예. 그리고 또 왕희지의 뭐죠? 성교서. 난정서. 네, 난정서도 이제 열심히 보면서 베끼고 요즘은 그냥 베끼고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왕희지의 집자 성교서라고 집자 성교서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거기에 그 행서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행서를 쓰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한자죠. 아니, 설명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책이 있죠. 예.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예. 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체에 관한 무슨 스타일에 관한 책들은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실 예술에 관한 게 아니거든. 그 비주얼리 코헤런트하게 만드는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아니라고. 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예라는 것이 그 예술성이 정말 어떠한 예술이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이론에 관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러니까 처음 서예를 배울 적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작을 이제 옛날부터 중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임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예술이 아니죠. 김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예술은 아닌데, 일단 임서를 하면서 그거를 터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술이지, 그거 임서로 하는 거는 공부하는 과정이지 그거 자체를 예술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쓰는 거는 그거는 비주얼리 플리즈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예술 바텀에 속한다고. 그러나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팍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뭐냐면 물론 기본을 배운 다음에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예술인 걸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고 그러고 나가면은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그 서예 빅 커뮤니티로서 하나의 디스플레이로서 거기서 그 예술이 어떤 예술인가 디파인하고 how should it be, 그런 이론을 따지는 무슨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냐 그 말씀이야. 그런 출판물이 있어요 혹시? 그런 정말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예술 어떠한 것이 되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게 다 의도가 있고 그거를 최대한으로 엑스큐트 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하는 거거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거를 무슨 예술이라는 미디엄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읽을 적에 확 그걸 듣기 마련인데,
서예의 경우에는 그러한 티오리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뭐그 예술 일반에 관해서는 제가 건축이라는 게 예술에 속하니까 그런 기본으로는 따지고 있지만 서예에서는 그게 어떻게 돼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저는 뭐 그런 대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실제로 그 예술 작품을 볼 적에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보면서 그 서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은 어떤 작품은 정말 저게 좋다 하는 느낌이 들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작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그게 설명되느냐보다는 자연적으로 예술가의 그 감정이 우러나는 거겠죠. 그게 느낌이나 그런 그 사람의 전체가 그래서도 그러니까 서예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겠죠. 본 사람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얘기는 되지만은 그런 사실적으로 좀 나빠진다고.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면 그걸 제대로 표현했으면은 그걸 읽는 사람,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술가로서 표현할 적에 그 가슴에 그것이 우러나들고 하늘꽃 맺는 거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좀 차이. 그래 근본적으로는 베이토벤의 심포니 넘버 5를 듣는다면은 거의 감정이라는 게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일부에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저 동양화를 그리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동양화. 동양화. 아니면 집에 붓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붓. 우리 김은환 선배님. 붓 가지고 있고. 저는 한국에 가면은 인사동에 가서 꼭 붓하고 그 화선지를 사옵니다. 제가 글을 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손주들한테 먹을 갈아서 가나다라를 쓰게 하고 동양화에 그냥 흉내를 내는 거를 하게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 붓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들한테 한글 가르치실 때 이 붓하고 끝나는 거지. 화선지하고 그리고 또 도장도 받아줘요. 그러면 자기가 글을 쓰고 그림을 뭐 이렇게 대나무 같이 그리고 산도 그리고 자기 도장 빨간 걸로 꽉 찍으면은 걔네들이 그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학교에서 저는 해봤는데 아주 애들이 흥미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이상으로 재미있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아까 우리 손녀가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지금 그 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인사동에 뭐 자주 가고. 그런데 얘가 재미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그걸 하게 되면은 참 도움이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she enjoyed this.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저 뭐예요? 구론의 어부사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병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하고 같이 한번 그거를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 돼. 제가 완전히 해석을 못해요. 아직도. 너무 참 모르서 그러는데 그걸 우리끼리 그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 선생님 어떠세요? 장 선생님. 구론의 어부사. 예. 같이 해석. 한문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문 같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예. 잘 together. 야. 좋습니다. 참 볼 것 같아. 예. 그런데 병풍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거든 그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어부사가 저 고문진보에 나오나요? 이 고문진보가 중국의 시인을 전체를 모아서 만든 책이거든요. 예. 그게 상호화가 있는데 예. 제가 그게 있으니까 어부사를 찾아보죠. 거기 있으면은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회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예, 제 경우에도 우리 장인 어른이 주신 이태백이 쓴 시가 있는데 저도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글을 해서 그 한자를 처음 몇 자를 이렇게 쳐 넣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죠? 나와요. 구글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냥 말씀드리려다 그냥 관두게 있었는데 아까 그 쓴 글 있죠 그거 김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써준 글 그거를 그분이 굉장히 잘 해설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 다시 한번 퍼블리시하게 되면은 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너무 늦게 돼서 늦게 그걸 했는데 진작 그걸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갖다 완전히 오픈돼서 그걸 엔조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누구 글이죠? 아까 프레젠트 할 때. 예. 아마 회장님한테 보내시면은 예. 또 다시 또 같이들 쉐어할 수 있겠죠. 예, 예. 다른 거 없으시면은 1시간 반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기로 하지요. 그런데 이건 사담인데 혹시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바둑. 들어보세요. 네, 우리 박찬호 씨는 우리 최찬혁 선배님도 바둑 두시고 김은하 교수님도 두시고 18급이야. 제가 저 박찬호 선생님보다는 좀 약해요. 예. 바둑 대회를 한번 열까 하는데요. 바둑은 저희가 제일 말단인데요. 바둑알은 아주 최고로 갖고 계세요. 예.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 장 선배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요.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서울대학 동문들은 12월 달에 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과학과 역사와 철학과 종교를 연결하는 아주 공과생과 문과생을 합한 그런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들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딴 데서 이런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들 배워서 제가 초청을 해서 모셔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은 공학 박사인데 신학도 공부하고 해갖고 두 개를 다 이렇게 꿰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2주 후에 11월 28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장 선생 수고 많이 했어. 님도 드리고요. 예. 장 박사님 참 재미있었어요. 예. 참 재미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모님이 아주 신앙송을 너무 예쁘게 잘해
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인꼬 부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성원 선배님 거기 계시죠? 네. 그 민병주 선배님 맡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네. 들어가. 28일요? 네? 28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8일. 제가 거기 채팅으로 그 메시지 드렸습니다. 보셨는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